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태 속에 여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를 취소하고 혁신안 발표도 연기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성인 여야 간사가 정부의 고용 정책을 두고 막말을 하며 다퉜습니다. 이를 두고 박대수 의원이 여성 두 분이 환경노동위 망신을 다 시킨다고 말했고 결국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국감 알아봅니다.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이스라엘의 지상정 개시도 임박했습니다. 사망자는 2,500명을 넘었고요.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 재외 국민과 여행객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현지에 항공기를 급파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 오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궁금한 뉴스 오궁금에서는 국정감사 얘기부터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국감에 좀 깜짝 손님이 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가 나왔는데요. 지난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남태현 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하다가 의존하게 됐다면서 우울증이 심해지자 불법 약물을 사용해 효과를 보자는 생각으로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마약 중독 재활시설에서 입소해서 지내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약물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현장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는 있지만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의 수용 여력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지원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어제 국감에서 눈길을 끈 장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국회 환노위에선 정부의 고용정책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미자 예의 좀 의원님. 지키십시오. 이미자 의원님. 양간사님들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이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성 두 분이 환노위에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고요. 박대수 의원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는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막말 고성이 오갔네요. 자, 그럼 오늘 국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느 거 있을까요, 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사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데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바 있었죠. 이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겨냥해서 특정인의 변호인처럼 오인받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의혹 해소까지 주심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 수뇌부가 이 사건 주심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절성 논란 빚어질 전망입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를 했는데 오늘까지 계속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3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 입장문에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죄송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로 그 논란이 시작이 됐죠. 당시 김 후보자는 친구를 맺기도 너무 먼 그대다라면서 가짜뉴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언론사 위키트리 논란,
또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백지 신탁을 피하려 신우이에게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 또 여성 혐오 기사 등등 이 논란이 줄을 이었고요. 또 부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청문회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따라서 청문회장을 떠나는 이 초유의 상황이 치닫게 되었는데요.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임명 강행이 어려워진 대통령실, 그리고 민심 살피기에 나선 지도부와 함께 김 후보자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퇴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선 잠시 뒤 이슈집에서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건물 4층에서 김 씨를 발견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사망 전날인 지난 11일, 그제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고 여기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한예슬, 박수홍, 조국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소송 중이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들은 김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선 1톤 화물차가 1층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은 인도를 가로질러 모란시장 건강원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이 사고로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기 스타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에버랜드는 어제 푸바오의 동생인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들의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국민 공모 이벤트로 정해진 이들의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각각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쌍둥이 판다들의 모습도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태어날 당시엔 200g도 채 되지 않았는데 100일 가까이 맞이한 지금은 30배 이상 체중이 증가해 5kg을 돌파했다네요. 쌍둥이 판다들은 외부 환경 적응을 거치고 나서 내년 초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어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신곡의 제목은 후디 반바지인데요. 여유로운 분위기에 이효리만의 독특한 음색이 어우러진 곡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기보단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자라는 주체적인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소속사 안테나는 음원 발매 전날 SNS에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트릿 룩을 입은 이효리 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언제나 유행을 선도하는 이효리 씨, 이번에도 유행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대선 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집에서는 어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상황, 후폭풍 세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 기자. 어제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 쪽 움직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사실 긴급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취소가 됐고요. 현재 김기현 대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최고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서 이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실 쇄신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회의가 사실상 취소되면서 관련해서 여론을 좀 더 들어보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보다는 좀 혁신 쪽으로 내건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도부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영수 단장님, 장 기자 말처럼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수습책으로 혁신안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뭐 취소도 했다가 또 연기도 했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제 혁신안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혁신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인사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는 그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전체 회의로 갔다가 이게 마치 책임 공방, 책임 전가 형식으로 그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고위원들 개개별로 아마 그 인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긴밀하게 일단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이제 누가 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혁신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혁신기구도 결국 그 혁신기구의 수장은 누가 돼야 되는 것이며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부는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결국에는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에서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지도부의 각 사람들이 일단은 중지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혁신기구의 혁신안은 뭐가 돼야 되는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혁신기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혁신기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만약에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선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혁신안으로 혁신하고 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돌입을 했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의 이런 참패는 조금 더 완화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뭐 의견 수렴을 해서 뭐 혁신안이든 뭐든 내놓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혁신안만으로는 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뭐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면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러면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지도부 전체가 이제 비대위 상황으로 돌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책임지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뭐 주요 당직자, 임명직 주요 당직자의 사퇴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의견도 있었다고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당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주요 당직자의 교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당대표의 지시를 받고 주요 당직자가 움직인 건데 그게 적정한 거냐 아니면 그 일단은 이거를 누가 뭐 교체되고 안 교체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 이 지금 현재의 그 진용을 유지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대안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완전히 시계제로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김기현 대표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렴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조만간 늦지 않은 시간에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나온 얘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혁신기구 구성 통해서 뭐 책임론 피해가려는 계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돌고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돌고 돌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책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고 싶다고 지고 안 지고 싶다고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피해갈 수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그 정치적인 책임이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거든요. 그게 그 전반적으로 여론을 악화시키다든지 당내 여론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커진 눈덩이를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막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게 뭐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의원들의 의사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런 지도부들의 각자의 그런 의사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더 이상은 이렇게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식으로 진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강성필 전 대변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대방 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은지 뭐 나오는 얘기만 듣자 보면은 뭐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매우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엄중한 상황일 겁니다. 네.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그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임명직들이 좀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책임은 선출직이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에서 일종의 상도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그것만큼 빠르고 간단하고 명쾌한 시그널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도 그 중에서 정말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맞나? 이런 동정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도부 일면을 보면 지도부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선출직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게 되면 총사퇴를 했다는 그 책임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게 불투명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정치 생명을 걸고 누가 나설 것이냐. 과거 국민의힘 전신을 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재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원희룡 당시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던짐으로써 홍준표 대표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가 들어섰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이렇게 원희룡 그 의원만큼 던질 수 있는 그 지도부가 지금 과연 김기현 지도부 내에 있느냐. 사실 본인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당 일원들도 다 알 겁니다. 지금 던지는 분이 어렵지만 아주 현명한 그 수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도 평가를 받고 나중에 훗날에도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런 게 선당 후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인으로서는. 왜?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일단 뭐 패배한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사퇴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비대위 전환은 조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쇄신 기구를 설치해서 아마도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쇄신 기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당사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사가 보여주듯이 그동안의 그 쇄신 기구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네, 그 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든지 그 쇄신안이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위험 요소가 크다. 그리고 자칫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 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내외를 살펴봤을 때 새로운 얼굴, 혁신적인 인물을 찾기도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패배 이후에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매우 차분합니다. 과거의 정당사들을 보면 패배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하게 되면 되게 그 혼란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긴 당이라서 좀 말씀이 좀 네.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영숙 단장님,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요,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태경 의원이 써올린 중진 험지 출마론 그리고 공천 쇄신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 이번에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본 게임인 총선에서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중진 험진 출마론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큰 결심을 하셨고 하태경 의원의 판단은 존중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어쨌든 중앙에서 움직이는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동안에 뭐 그 부산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먹힐 만한 그런 이슈나 이슈 파이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뭐 서울이든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게 그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진 의원, 일반적인 중진 의원들은 냉정히 이야기를 하면 서울 수도권에 나온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 당선 가능성을 저는 더 낮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뭐 서울에 아니면 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년 총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대선이 또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중진으로서 단순한 이벤트 형식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분이 또 그 지역구를 지키느냐 네. 그런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그 지역은 또 황폐화되고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지역구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선 때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진 험지 출마해 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할 그런 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그 다음 대선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태경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충분히 있고 선당후사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이게 당의 일반론으로 전개되어서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이 영남에서 이제 삼선하고 이제 그만두시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그리고 영남이라는 강세 지역에서 중진들한테 어떤 그 거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줬다는 면에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길게 쓰고 있죠라는 말을 조금 속되게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좀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글을 쓰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이 했던 발언을 따라한 건데요. 어떤 발언이냐고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 뭐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네, 강성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명 대상이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 남해당의 인사들에 대해서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조금 과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철수 의원도 한때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같은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몸을 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신중해야 될 면이 있었다.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굳이 기분 나쁘게 응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또 한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잘못했다. 한편으로는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전체에게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정당에겐 가장 무섭고 국민들이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영숙 단장님, 뭐 같은 당 입장에서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이게 선거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서로의 그런 어떤 다툼을 넘어서 과연 당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이번에 분명히 좀 정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당의 총력전을 벌인 선거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서는 그래도 당원이라면 그리고 당원에서 그래도 전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라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못할 망정 선거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본인은 이제 뭐 18%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들어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 뭐 이런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 선거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뭐 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느냐, 아주 뭐 운이 좋으면 한 자릿수로 지느냐, 뭐 이 정도 예상은 다 했었던 거고 예상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관적인 예상이 전투를 치르는 전쟁통에 있는 선거판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오히려 그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당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사람들이 처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이거를 예측해서 맞추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오히려 맞췄다는 거 가지고 마치 그 당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했고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한테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그거를 이제 뭐 유머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좀 잘 선거운동을 치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계속 이제 반복돼도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선거 한 복판에서 그러면 어떤 선거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의 그 부분은 이제 윤리위에서 판단을 하되 어느 정도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한 그런 수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장가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갖고 안철수 의원을 또 한 번 저격했어요. 사실상 이게 저격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안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부 총질한다,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쓴 글에 대해서 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엊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튜브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번 선거 책임 어떤 리더가 져야 하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제대로 이게 상황은 모르고 마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당에서 세 번째로 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안 의원에게 보고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그냥 번호를 매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선대위 활동을 한 안철수 의원이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준석을 갑자기 걸고 넘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요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의 득표율 차를 거의 근접해서 다 맞췄고 왜 이런 전략가를 당이 내치느냐. 그게 꼭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난번 때 총선 그 결과 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이 라디오 출연한 다음에 SNS에도 글을 올렸거든요. 조금 전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응석바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그리고 응석바지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강서구청장 선거 방해 혐의로 제명을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내용도 올렸는데 원영숙 단장님, 이 두 사람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과의 그런 관계가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당을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였냐?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해악을 끼친 게 뭐였냐? 그런 이제 당의 관점에서만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뭐 그 선거를 해박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는 수준에 머물러야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선례가 돼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반복이 되는 거는 그거는 당을 위해서는 절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이준석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당원이라면 누구라도 선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거기에 선당우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선사후당을 한 모습이 있는 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복되지 않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치맥 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티격태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좀 거의 정확하게 맞히지 않았습니까? 18%포인트로 질 것 같다고 그랬는데 17.15%포인트 격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쪽집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뭐라 그랬냐면 쪽집게 소리는 듣는데 자기 선거는 3번이나 실패했다. 이거 의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3번이나 낙선한 서울 노원병은 원래 보수 후보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공천받아서 대구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노원병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이른바 여당의 험지에 출마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성필 전 대변인님. 네. 이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이 조용히 살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계속 했잖아요. 네. 뭐 계속 요새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홍준표 시장이 뭐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시장은 매우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은 뜬금없는 소재를 중앙 정치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항상 메시지를 날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권에 대한 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권이요? 조용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다가 쓴소리를 한 걸 보면 이것들이 본인이 아마 당의 어른으로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어떤 어른으로서의 지적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꾸짖으면서 본인의 몸값도 올리는 그러한 양방 정책인 것 같은데 참 그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제 표정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장가 기자, 민주당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도 넘겼고 또 선거도 승리했죠. 사실 도취할 만한데 몸을 좀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리스크는 피해도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는 점, 또 내년 총선이라는 본 게임까지 분위기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좀 경각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좀 기각됐고요. 선거까지 승리하면서 지도부에는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강성필 전 대변인님, 네. 이 들으신 대로 네. 이제 승리에 도취되면 총선 때 쇠몽둥이 맞는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뭐 우려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100%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네. 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자세를 낮추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맞는 얘기고 저는 실제로도 지금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강서 보궐선거의 승리가 저희 민주당에게는 두 가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자신감. 대선 이후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사실 당 내부의 어떤 선거에 대한 두려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감이 사실 우리가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돌림노래로 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였어요. 근데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소 해결된 듯한 모습, 그리고 그 해결된 모습이 그 효과로서 강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되고 이런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로 혐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당 내부적으로 말 못할 어떤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죄로 끝난 건 아니지만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당원들이 지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 당내 비명들 간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냐 부결하냐 이런 모습, 방탕정당의 오명 이런 것들을 그 가결을 하는 과정들은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어쨌든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또 우리가 그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기각을 받아냄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게 승리로 이어졌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금 자신감을 얻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민심이란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그 강세 텃밭인 데서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화합해 나가고 혁신 공천에 나선다면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말씀 이어갔고요. 원영수 단장님, 그리고 상대 방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 뼈아픈 국힘의 패배인데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약이 될 거라고 보세요? 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과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까지 최근에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계속 얻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표면적으로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선을 완주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과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그 각자의 그런 혐의들이 기소되고 이제 재판에서 증인들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현출돼 나올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때야말로 저는 진짜 사법 리스크는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 일단 그 부분 계속 이제 당 대표가 그 법원을 출입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친명과 비명이 어느 정도 그러면 화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화합의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부 권력 투쟁과 관련한 그런 판단들에 있어가지고 모종의 그런 행동에 옮길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내부적인 이번 그 보궐선거 패배를 쓴 약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절히 그 걸음으로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다음 선거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드는 것, 그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지를 각 당이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현재의 이 보궐선거의 패배가 아닌 새로운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가는 게 사실상 좀 확정된 것 같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는데 뭐 남은 숙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는데 뭐 이 사실상 경질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뭐 그 국회에서 주랭랑을 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의사 일정이 확립되어 있는 날짜가 그날까지였고 차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차수 변경을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청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12시 자정을 넘어서 그 청문을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범죄 피의자들도 범죄자들도 뭐 증인 신문이나 피의자 신문이나 이럴 때 자정 넘어가지고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이 아니라 고문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코인 문제도 그렇지만 코인도 뭐 법인 소유는 아니었고 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배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대통령께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께서 이제 그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현 정부에서 이제 여가부 폐지 방침이 나왔잖아요. 뭐 장관 후임 인선의 경우 좀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 대선 공약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내지 않는 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할 게 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얘기는요. 잠시 뒤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라이브 스테이션에선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부터요. 이번 보궐선거 얘기 결과에 대한 후폭풍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보궐선거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한데 민주당이 낙승한 배경, 국민의힘이 좀 못해서일까요? 민주당이 잘해서일까요? 국민의힘이 못해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용산 선거였잖아요. 용산 선거. 네, 그러니까 정말 대법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김태우 후보를 대통령이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공천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또 아예 무공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인 제공자를 3개월 만에 사면시키고 바로 후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용산 선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집권당이 안 된다 하고 그 김태우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용산 출장소답게 그냥 김태우 공천을 해버린 거죠. 이게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산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책임은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용산이 더 큰 거죠. 용산 선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까 잘했다고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했으면 뭘 잘했습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에 경찰청 차장 출신을 붙인 게 잘한 겁니까? 뭘 제일 잘한 겁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공천이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이 정권 심판론 혹은 정권 견제론 이것이 관통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공천이었고 하지만 절대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좀 크게 승리했잖아요. 표정 관리에 일단 들어갔고 흔히 좀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승리에 도취했다가 내년에 뭐 독이 될 걸 우려한 거를 좀 감안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뭐 그럴 수는 없죠. 이 보궐선거 승리가 총선 승리를 예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2012년 총선 전에 민주당이 졌어요. 보궐선거에서 2011년. 그러니까 총선도 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풍양 총선에 이제 풍향계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반면에 2015년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졌어요. 네. 그런데 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한다는 그런 예측을 뒤엎고 민주당이 일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의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모습, 이게 막 드제비를 하거나 막 공천 파동이 오거나 뭐 소위 말해서 진박 감별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정책, 전략, 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징표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꼭 총선 승리를 예약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각 정당이 이긴 민주당도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잘 성찰을 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견제 기능을 하고 일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민의 이제 민심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분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통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남은 숙제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궐선거 승리가 곧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더 이 정권 심판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총선 승리가 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정권 심판이나 정권 견제 이것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은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소위 이제 심판론 같은 것들이 이제 비등해지고 총선을 이제 관통하게 되면 뭐 항상 그랬어요. 집권당은 심판 투표예요. 심판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적 투표라고 하죠. 출범한 정권이 잘했느냐. 그럼 못했으면은 심판 투표, 회고적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그 야당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심이, 네. 심판론은. 그런데 야당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이제 엎어진 경우가 2012년이에요. 그때는 민주당 압승이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이 사실 선거 치를 때 정책이라든가 또 내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고 이명박 정권 마지막 때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등했겠어요. 정권 네. 심판이. 그런데도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일이 무엇이냐. 네. 첫 번째가 심판론이 비등하더라도 첫 번째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정책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야당이었죠. 그때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래서 소위 이제 산무일반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택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받았어요. 무상보육을. 이런 것들을 지금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지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때 반드시 총선을 관통하는 야당의 킬러 컨텐츠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이 있어야 된다. 대표 정책이.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이죠. 통합.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에서 드자비하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당이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친명 비명, 그렇죠. 소위 가결파 색출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좀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통합할 네네. 것이냐.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최소 의석이거든요, 현재. 네. 최소 의석이라는 얘기는 비례대표 빼고 90석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출신도 또 용산발 공천도 예고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하고 투입되는 이제 낙하산 공천이죠. 이거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과제들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통합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표 던진 5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결표 던진 의원들 그냥 안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그런 메시지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가결표 던진 분들을 색출할 수도 없고 5명이라는 것은 뭐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가결표 던졌다고 아예 그냥 얘기한 의원들도 속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색출도 불가능하고 당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당 행위 내지는 징계의 사유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결표를 던졌는데 밝히지 못한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명료하게 해야 되죠. 작은 차이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징계 이런 게 말이 되냐? 자신이 소신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한 거고 그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제 강성 발언을 하는 네. 의원들, 소위 외상값 받아야 된다. 네. 뭐 이렇고 이런 움직임을 가진 의원들이 오히려 공천이나 이럴 때 하나의 그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은 항상 반당권, 반노, 반문했던 그런 의원들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았고 오히려 당시에 당권을 쥐고 있던 분들의 이제 측근 혹은 핵심 의원들을 어떻게 읍참마속할 거냐. 이것이 이제 혁신의 이제 기본 방향이었거든요. 저도 뭐 불출마 선언을 문재인 대표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명계 속아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중도층을 확장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총선에서 오히려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과거 사례를 보면 잘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친명계 비명계 갈등 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분당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뭐 막아야 될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분당 요인이 없어요. 분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게 되려면 소위 말해서 뭐 대선급 지도자 혹은 대중적으로 지지를 일정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당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층이든 혹은 지역이든 일정 정도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세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별 일이 없다. 예, 분당 요인이 존재를 하지를 않는 거죠. 아까 이 킬러 콘텐츠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이겼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면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감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다가 지면 정계 은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지금까지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콘텐츠만 있다면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이례적으로 낮잖아요. 과거 대통령에 비하면. 네. 집권당은 대통령의 그늘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으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야당은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심판론이 더 비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2말 3초, 20% 후반대, 30% 초반대로 간다고 봐요. 총선 전에. 그러면 야당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론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유리한 환경이 되죠. 그러나 저 정당을 일당 만들어주는 거 이거에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이게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2012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라든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면 이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길어갖고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질문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어쨌든 여당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과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용산 선거라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던 분이니까요. 내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뭐 조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말 겪어보지 않았던 선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사면시켜서 바로 공천 줘서 내보내면 이거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당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것을 막아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책임져야 될 번지수가 애매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뭐 이 용산 이건데 왜 국민의힘이 책임지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저도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 22년이죠. 그때 서울시장 선거 지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제가 선임 수석이기 때문에 사퇴한 게 보궐선거 패배예요. 그게 여당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이례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뭐 총선까지 갈 길이 좀 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전망 또 맞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